자,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지금 추석 연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면, 유교가 많이 안 깨졌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멀리 안 가시고, 뭐 이렇게. 안 그러면 이미 다 갈 나이를 지나서, 딴 사람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87쪽 한번 열어보실래요? 87쪽.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출가하신 뒤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빈비사라왕 뭐 이야기 잠깐 빈비사라왕을 만나서 내 밑에 와서 좀 뭐 이렇게 재산 같은 거 할 생각 없냐 이랬더니 난 토해놓은 거 먹는 사람은 다시 없다 이렇게 하면서 튕겼다고. 처음이니까 패기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부처님도 상당히 좀 이제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그거 아세요? 공자가 55세 때 노나라에서 대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비슷한 걸 하다가 이제 임금이 공자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틀린 말을 안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임금한테 미움받아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예요. 조광조. 아니, 맞는 말은 하는데 내가 다 따라가기도 어려워. 그러면 좀 이렇게 고만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죠? 저거 막 뒤돌아서면 한 대 좀 박아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공자를 약간 돌려요. 이렇게 딸을 시켜버린다고. 딸을 시킨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또 마음이 상했어. 그래 나 때려칠래. 이러고 사표 탁 내고. 예전에 그 숙취음료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그랬어야 되는데 사표를 날렸는데 사표가 수리가 됐네. 그래서 천하를 떠돌면서 이제 내가 이 정도 경력을 가졌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나를 써줄 거야 라고 해서 그게 천하주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세 때부터 언제까지 다니냐면 자기는 한 1년이면 새로운 관직을 다른 나라에서 구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딩크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저 정도 성적을 보였으면 다른 데 바로 스카우트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공자가 꼽꼽쟁이고 이상주의자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지만 너무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막 실리적이어야 되는데 이상주의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5세 때부터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68세가 되도록 직장을 못 구해요. 완전 이제 절단 난 거지.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개고생을 합니다. 그 개고생하는 스토리 안에서 나오는 게 상갓집 개와 같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상갓집 개와 같다 이런 표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었냐면 공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흥선대원군 이하응생에 뭐 할 때 보면 상갓집 개와 같았다. 그 꼴은 상갓집 개와 같았다. 그 사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하응을 몰라? 석파 이렇게 난 그리고 이렇게 몰라요? 그 사람이 몰락한 뭐 왕족 출신으로 해서 결국 자기 아들을 뭐 왕에 올리고 이런 스토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 되기 전에는 뭐 상갓집 개라는 뜻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상을 3년을 치르잖아요. 만 2년이잖아요. 그죠? 3년을 치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를 신경 쓸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있는 개라도 야생처럼 먹고 살아야 돼. 그냥 뭐 떨어지면 주워 먹고 이렇게
지금은 개가 상전인데 옛날에는 개는 그냥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은 개가 상전인 거 맞잖아요. 개가 사람보다 의료비도 더 나오고요. 화장을 해도 죽고 난 뒤에 화장해도 사람보다 더 나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그게 사기였고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원래부터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그렇게 묘사한 게 일반화된 거예요. 왜?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든.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왕이 됐어. 내 아들을 왕을 시켰어. 그거보다 막 거지같이 이렇게 막 파라코같이 이렇게 살다가 원효대사 같은 과에서 내 아들을 왕을 만들고 막 개혁하려고 했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뻔한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숙주가 변절을 잘해가지고 뭐 숙주라고 했다. 숙주가 녹두잖아요, 그죠? 녹두나물 어떻게 보면 콩나물 하면 녹두나물, 그죠? 근데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소설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숙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두나물은 그냥 녹두지 녹두를 숙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그래서 그것도 소설적 구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칼슘의 멸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먹던 우리는 멸치를 안 먹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멸치 안 먹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어 있어서 뭐 문화가 많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 회 같은 것도 그렇게 잘 안 먹었어요. 우리. 그래서 멸치는 안 먹습니다. 그게 너무 작아 상스럽지 못하다. 그런 걸 좀 추접스럽게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먹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걔네는 이렇게 생선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멸치를 먹게 되고 그 와중에 일본에서 수출길이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말려서 수출하려고 멸치를 계속 가공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가 생겨요. 막히니까 그거를 내수에서 풀기 위해서 뭐 칼슘이 많다는 운동, 뭐 영양이 많다는 운동 막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막 요즘 막 그 된장국 안에도 멸치가 들어가요. 멸치가 진짜 약방의 감초같이 거의 뭐 국물 내는 음식에서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요즘 만들어진 얘기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잠깐 풀어드리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패기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게 빈비사랑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나도 한 건 할 거야. 나 분명히 금방 깨달아.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다고. 당찬 패기. 하지만 공자 같은 상황에 처하지 나중에는. 이게 아닌갑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공자도 처음에 나가서 내가 때려치면 금방 관직을 구할 거야. 13년 동안 전국을 떠돌 줄 어찌 알았겠어요. 중국 전국을. 그리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 노나라로 귀국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저렇게 해놓고 나간 놈 들어오지 못하게 이래버렸다고. 정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승준 같은 과예요. 유승준과 저거 못 들어오게 지금도 못 들어온다고. 그치? 그때 군대를 그냥 안 갈 수도 있는데 걔는 왜 괘씸죄에 걸렸냐면 지가 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지금도 지금 뭐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외국 국적이 있어서 군대 안 간 애들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걔는 계속 갈 것처럼 모범생 이미지를 보여놓고 나중에 싹 빠졌다가 잠깐 지나서 잠잠해지면 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공자도 여기 때려치고 내가 딴 데 갈 거야 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국경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노나라에서 장관 지내는 사람이 이제 벌써 연대가 오래되니까 떠돈 지가 십몇 년이 되니까 자기 제자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좀 해서 그렇게라도 좀 들어와 보실래요? 이랬더니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비참해. 그 제자한테 청탁해야 그리고 제자가 또 알아서 해주면 모르는데 한번 하실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참 슬픈 일이요.
그래서 공자 유교를 배우면, 이제 뭐 내일 모레가 추석이지만 유교를 배우면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 한이. 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한. 그래서 논어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학이시습지 불여교로와 이렇게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역낙화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 거기서 김시습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학이시습지에서 김시습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거기서 땄다고.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오니 기쁘지 않은 여기서 벗붕자를 쓸 때가 있고 버두자를 쓸 때가 있어요. 벗붕자는 동문수학한 사람을 벗이라 그러는 거고 벗붕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개나 거리나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만난 친구는 그냥 버두자요. 옛날에는 그 글이 달라요. 그래서 뜻이 맞고 같이 공부한 사람끼리 가끔 와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게 즐거운 거요. 술 먹다가 개로 변신하면서 즐거운 건 버두자의 즐거움인 거고 이거는 같은 취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럼 법붕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원래 단락이 끊어져요. 근데 잘못 붙는 바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어 첫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로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게 굉장히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나도 했는데 아무도 세상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탄하고 있는 거지.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나는 이렇게 막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 거야말로 진짜 그래서 내가 군자인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쓸 정도면 남이 안 알아줘도 성내지 않는 건 아니야. 울분이 있는 거지. 그 천재의 어떤 울분이 있는 거지. 부처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타개해냅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스승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른 성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부처님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나 뭐 예수나 뭐 무하마드나 이런 사람들은 스승이 없어요. 그냥 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 자기는 머리가 좋아도 이게 보편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김치 명인이야. 나 김치를 더럽게 잘 담그네. 내가 우리나라 1등이야. 그래도 내가 잘 담그는 거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지를 알아요. 혼자 똑똑한 사람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려요. 인간 사회 집단에서. 그래서 예수나 공자 같은 경우가 당대에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특히 예수 같은 경우는 그 12명 이렇게 데리고 하다가 그것도 한 놈이 배신하고 11놈 뭐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하다가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투만 봐도 알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왜 나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좋은 놈은 따르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미친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행동해봐. 사람들이 따라오나. 안 그래요. 이게 설득의 리더십, 존중의 리더십.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대가 헛소리를 해요. 전혀 이치에 안 닿는 얘기를 해. 그래도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네 말은 맞아. 너 말도 참 타당한 것 같아. 하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조금 더 바꾸면 더 타당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르는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거를 상대가 조금밖에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살면서 이런 불교나 이런 걸 가지고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외국 가라 할 때 그냥 갈 거 그때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는데 이 나라가 아무튼 인적 이 층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냥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뭐 양력으로 제사 지내도 돼요. 뭐 이런 거. 지난주도 누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대답할 가치나 있어야 대답을 하지. 양력으로 제사 지내면 그러면 추석도 양력으로 해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 추석은 광복절이요. 이걸 내가 참았다. 그래도 같은 빨간 날이네. 좋겠네. 이러다 참았다.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거를 하나를 바꾸면 설도 바꿔야 되고, 전두환 대통령도 설을,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게 완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설을 양력으로 바꾸려다가 그걸 실패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양력으로 바꾸려고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때 양력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훨씬 좋아졌을 거야. 왜? 연말연시에 뭐 하고 그때 보내고 시무식 한다 하고 이때 사람이 좀 풀어지고 조금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설이고 이러니까 또 그때 또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야. 아니 뭐 전통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만 봤을 때 사실은 양력으로 모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막 이중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 두 달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안 살아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제사만 바꿔, 그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초하루 보름을 양력으로 바꿔. 절에서.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제사를 바꾸면 전통 명절을 다 바꿔야 돼. 8월 보름이, 양력 8월 보름이 추석이면 곡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추석은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수입해 와야 돼, 어디서. 그때 핵곡식 하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뭔데도 않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성질이 더러우니까. 받아줘봐야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끝까지 들어줘요. 이게 이제 인격자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 좋은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상당한 인격자입니다. 내가 전공 지식이 훨씬 많은데, 전문 지식이 훨씬 많은데 상대가 헛소리를 할 때도 끝까지 들어줘.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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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줘.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바꾸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부처님 어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대에 성공하거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 배우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독단에 빠지기가 쉽다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걸 절대시 여겨버린다. 절대시 여긴다고. 그런데 그렇잖아. 무당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굳이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나와주면 우리는 바로 그쪽으로 믿는다니까. 수천 년 동안 있다고만 하지. 지만 봤대, 지만. 그런 걸 병이라고 하거든. 현대에서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거든. 아니 같이 보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도 그거 가셔가지고 평양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한 15만 명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가 한번 나와봐! 경기 끝이에요. 굳이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번만 나오면 된다니까? 요 사람 정신에 잠깐 들어갔다, 정신 들어갔다, 이 짓 하는 것보다 사람 많을 때 한 번만 나오면 돼. 그게 더 편하지. 그렇지 않아? 그 한 번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사람 정신력 계속 왔다 갔다 기도하는 놈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밖으로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뜨냐면 이상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누군가는 무언가를 해서 뭔가 다른 사람도 존재할 거야. 이게 종교심이거든. 근데 부처님은 원래는 훨씬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대에 성공하는 거예요. 당대에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당대의 시대적인 문제의식들을 읽고 당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케어했다는 얘기예요. 케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부다는 가방끈이 길어서예요. 가방끈이 길어서. 왕궁에 있을 때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학을 배웠었고, 뭐 무술을 배웠었고, 통치술을 그게 다 교육입니다. 네, 교육. 그리고 출가하고 난 뒤에도 박가바라고 하는 선생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선생이고 두 번째 아라라카라마.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타카라마푸타. 이 사람은 고행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명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데를 찾아가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스승 밑에서 배운 뒤에 인도 스승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스승들은 제자가 다 배우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설의 고향에 나옵니다. 답이 전설의 고향에 있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도록 하여라. 그 대사 들어봤죠? 그 대사가 머릿속에 있다면 다 오래된 사람들. 그거 들어봤죠? 그냥 쓰려고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들어보면 내가 많이 익숙한. 인도 스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나랑 같이 교단을 이끌자. 내가 네 자리를 어느 정도 할애를 해줄 테니까 내 밑에서, 그러니까 내가 총장이면 넌 학장,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스승들은 애를 자꾸 내보내려고 해. 하산해! 이렇게. 그리고 꼭 스승들이 산에만 사는가 봐. 땅값 싼 데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산하라고 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도시에는 스승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이 이 양반들한테 배우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행동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당신에게 배우려고 왔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다른 선생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두 종류의 스승 사제 문화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제 문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두 종류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하나는 대학원 같은 게 있어요. 대학원. 여기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지도교수.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는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보통 요즘같이 학문 변화가 빠른 시절에는 인문학조차도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옛날같이 사회가 안정되고 딱 그런 정도밖에 없으면 스승을 못 이겨요. 근데 요즘은요, 스승이 이기는 게 쉬운 거라고. 공대나 이런 데는요, 저건 일도 아니요. 왜?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네,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도 제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은 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고등학교부터 대학 앞쪽 애들이 제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아요. 정보 뽑아내는 능력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정보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량으로 그걸 때워.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개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복종 구조. 이게 우리 전통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전 선생님이 굉장히 많거든. 지도 교수만 한 탔어요. 나 그래서 스승의 날 싫어한다고. 우리는 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별 지도 교수가 많아요. 찾아가면 이미 선생님하고 역전돼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이제 정년하신 분도 여럿 계시고, 그러면 왔냐고 이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이렇게 배운 것도 없어요. 또 좀 사근 선생님들의 특징은 수업도 제대로 안 했다고 딴소리만 하지. 나도 그러고 있잖아. 수업도 제대로 안 했어. 그래도 우리는 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내가 뭘 가르친 게 있나. 그러면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훈훈한 덕담. 뭔 얘기인지 아시지? 이렇게 가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교수가 어떤 분이요? 그럼 제가 어떤 선생님 제3면 그래요? 이렇게 딱 서로 다 이렇게 인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결정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 그리고 대학원에서 관심 분야가 바뀌어서 지도교수를 바꾼다? 졸업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졸업하기 힘듭니다. 지도교수가 정년을 하면 상황이 좀 다른데, 그럼 바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좀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으로 이러면 그 과에서 졸업하기 어렵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 또 하나는 학원 구조가 있어요. 학원 구조. 학원 구조는 선생님이 있어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원 등록을 예를 들어서 한 2달 거를 미리 냈어도 저쪽에 진짜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던데 그럼 그 2달 거를 날리고라도 옮깁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 두 개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서당까지 올라가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 일체. 이 구조인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스승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나한테 당신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이래요. 이게 학원 룰이 인도에서 유럽까지 있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전통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대학은 이 부분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도 교수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단합을 해버리면 선생을 매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현재 그래. 네. 그리고 대학원은 아직도 이 체계로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네? 이쪽이요? 이건 또 인간관계가 또 없다 하거든. 이거는 스승이라도 인도는 되게 재밌는 게 인도는 이쪽이라서 스승이라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잖아요. 스승이 제자가 돼서 배워요. 그 제자한테. 불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스승해 먹으려면 힘들어요. 계속 노력해야 돼. 잘못해서 여차에서 뒤집어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계속 이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스승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동네마다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 유명한 스승만 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쪽으로 싹 붙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민석이 한국사로다가 저희 학원을 차려서 잘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설민석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설민석하고 한번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말빨로 이기잖아? 그러면 설민석 팀이 쫙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도 학원이 그런 거예요. 학원판이 선생끼리 붙지는 않아. 하지만 애들이 다니면서 야, 그 선생님이 어떻다더라?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럼 나는 그럼 수학 이쪽으로 옮길까? 이렇게 된다고. 맞죠? 강남 학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못해서 죽은 귀신 안 씌이면 저 학원 선생 못 한다니까? 학교 선생은 졸면서도 하는 거고, 학원 선생은 진짜 말빨 좋아야 돼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실 서구적으로 우리가 다 밀리는 바람에 지금 원래는 이런 책이었다가 지금 이런 책으로 전환되는 거고, 나중에는 대학원도 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서구화 교육적으로 달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 선생보다, 대학 교수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존경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초등학교 선생은 인격 교육자고 대학 선생은 지식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가 이쪽 태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나는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이 양반들이에요. 저 양반들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온 사람인데, 왜냐면 이 양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 양반들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만 주면 저 사람들은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동아시아 전통에는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아무리 제자가 올라가도 선생님한테는 그냥 영원한 선생님인 거지, 선생님 저한테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거 진짜 묻힌다. 아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왜 나중에 부처님이 독립하게 되냐면 더 이상 스승이 없는 상태까지 가요. 이 선생한테까지 배우고 난 뒤에 더 이상 스승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냥 혼자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전 인도에서 최고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승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그러면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중국의 현장 스님은 20대에 벌써 스승이 중국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로 유학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뭐 유학 이런 거 생각하던 시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거고, 그때 6년 고행을 해요. 6년간 고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필요가 없었느냐, 스승에게 배운 게 필요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저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것도 내가 밝혔다고. 왜 중요하냐? 어차피 뭐 저건 배우고 저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독자 노선을 걸은 건데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 수행자들의 눈높이 상태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정확하게.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행자들을 만났을 때 이 양반이 당신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양반이 훅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 대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귀족이나 왕족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서 출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가 훅훅 무너집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조져버리는 거죠. 왜?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예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됐던 게 뭐냐면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거. 명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행복과 명상에 대한 요구거든요. 사실 부처님은 명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중에. 불교하면 뭐 명상, 선정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거 정신을 이렇게 조절해서 자신을 안정시키는 방법.
고행 뭔지 아세요? 고행? 고행은 스스로,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인도하고 약간 문화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동아시아는 심신 이론론이에요. 육체하고 정신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육체 밖에 영혼이 나갈 수 있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있나? 아니면 육체하고 영혼은 결합되어 있나? 이게 육체고 영혼이거든요. 이런 거 설명해줘도 되게 재밌는데 6 플러스 0인가? 어때? 어때? 분리될 수 있나? 없나? 분리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사는 사실은 영혼은 죽은 뒤에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단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때까지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를 영원히 지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차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가 막 가다가 저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1km를 간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도. 그래서 기차 때문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튀어나오는 걸 보고 눌렀을 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1km 동안 달리는 이 관성의 기간, 여기에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지. 추가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이때가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되면 그냥 합사로 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자 오류 귀신 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귀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귀신으로 꽉 차 있을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계속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네. 이런 거 수업해도 되게 재밌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육체 밖으로 영혼은 육체하고 달리, 그러니까 육체 안에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잠잘 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육체는 사멸하고 영혼은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영혼이 다시 또 다른 어떠한 순환 방식에 의해서 순환되는 것, 그것을 윤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해오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간대. 그래서 비슷한 방식의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은 미국에 윤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미국 문화나 미국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도 그쪽에 갈 수 있어도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익숙한 데 중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금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도 내가 해왔던 것과 비슷한 직종 중에서 찾는 거지 절대 엉뚱한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다 전공자도 제가 박사 과정만 총 7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살면서 나는 그런 수업들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졸다가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1등을 할 수 있어. 그게 충분히 가능해. 요즘 제가 하남 스님 가지고 박사 논문 쓰려고 국어 교육과를 들어갔는데 진짜 인생 쓴맛 본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수업 듣는 애들 중에 내가 꼴등이요. 내가 꼴등이야. 국어면 어떻게 하겠어. 국어 교육과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과고, 대부분 선생 아니면 학원 선생이에요. 나만 이질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는 왜 그러면 그 과를 갔느냐. 너가 그럼 다른 과를 가서 하남 스님 가지고 논문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얼정사에서 그게 필요해. 지금 박사 논문이.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갈 수 있는 과를 다 갔다. 내가 무슨 뭐 법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논문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찾은 게 그거야. 갔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뭐 수행평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들어. 자기네들은 다 알아. 현직에서 그런 걸 서류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전까지는 뭐 역사,
뭐 예를 들면 미술사, 이건 인접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능력치가 한쪽에 좋으면 그게 조금 이렇게 해도 이게 커버가 다 된다고. 쭉 전방위로. 근데 전혀 동떨어진 대로 딱 들어가니까 중학교 교과서가 몇 차 교육개정에서 바뀌었는지 내가 알 게 뭐냐고. 내가 중학교를 나왔는지 기억도 지금 아사모삼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쥐싸게 수업 시간에 한다고. 그런데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다른 데서 뭐 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나마 봐줘. 안 물어봐. 어우 고마워. 그게 자기 전공 밖으로 벗어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게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확 뛰어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걸 또 다른 걸 찾는 걸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비슷하게 가는 거지 절대 반대로 안 가요. 가장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얘를 때렸으면 얘한테 맞을 거야. 내가 때렸으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다음에 만나면 또 때린다. 아, 맞아. 군대에서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군대에서 생각해보세요. 맞았으면 전역하면 걔 때려줄 것 같아? 맞잖아. 가잖아? 그러면 또 예 하고 있어. 맞진 않아. 전역하면 맞진 않아. 똑같아. 아, 진짜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났을 때 위치가 거의 한 10년, 20년을 좌우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관계로 만났느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기도하러 왔다가도 저는 선생님 같이 본다고. 다른 선생님하고 달라.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라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저한테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졸업하고 난 뒤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듣느냐?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반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건 사기예요. 윤회 구조는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유사하게 되풀이 되는 거지 절대 극단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윤회할 수 없느냐? 가능해요.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에 대해서 잘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인데 껍질만 한국인이고 정신은 미국에 빠져 있는 거야. 아, 요즘으로 말하면 덕후야, 덕후. 그래서 정신 상태는 완전히 뭐 미국 사람처럼 돼 있어. 그 정도까지 되면 죽은 뒤에 그쪽과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땡겨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그렇게. 엉간히 해가지고 막 51%. 내 머릿속에 미국 사람 51%, 한국 사람 49%. 미국으로 가느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저기 한 60, 70% 올라가야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진짜 확 사표 내고 때려치고 창업할까? 때려칠까? 말까? 칠까? 말까? 51% 상태에서 때려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때려칩니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착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아, 이런 방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개가 됐다가 바퀴벌레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그 근처에서 움직여. 근처에서. 밑에 내려간다는 것도 어렵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 쪽은 이거를 다르다고 봐요. 인도나 유럽 쪽은 이걸 다 다르다고 봐요. 우리 동아시아가 자본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자본을 만든 나라다. 외국을 침략한 적도 없고 식민지 경영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게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수주의적이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다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돈을 빼서 지그들이 올라간 거지. 그리고 지금도
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이거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태클을 걸죠. 발로 한 번씩 차주죠. 마치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지금 기술개발에서 올라오려면 대기업이 뭐 이렇게 소송 걸어가지고 박아버리고 싹 뺏어버리거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사실 조금 더 뭐 눈이 열려서 우리보다 나았지만 그게 가능한 거는 육체하고 영혼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동아시아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에는 기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전부 대가성이에요. 축원을 한번 읽어줘서 축원비를 내는 거고, 뭐 제사를 붙여서 제사를 하는 거지, 하나도 그냥 내는 거는 복전함에 넣는 1,000원짜리 밖에 없어. 그 외에는 다 대가성이야. 자기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줘야 돈을 내. 철저하게.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게 물질주의고,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고, 억울하면 출세해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자본주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본을 만들 수 있었던. 근데 육체하고 영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청교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었던 청교도들의 그 자본 축적 구조,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한다. 안 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 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우리도 지금 이게 한국 사회가 물질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님들도. 연불하는 사람보다 단가가 떨어져요. 우리 단가가. 밖에 나갔을 때. 연불하는 사람은요, 더럽게 쉽습니다. 몇 달만 배워서 외우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김정구 두만강 하듯이. 우리는 매번 프로그램을 바꿔서 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쓰는데 최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저 사람은 찌리해 라고 하는 사람이 십몇 년 된 놈이요. 십몇 년 이하는 여기 쓰도 못해.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매번 다른 얘기를 해줘야 돼. 노동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투자가 엄청 많은 게 이쪽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불보다 달러. 단가가 싸.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철저한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달라이라마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와요. 우리는 개뿔이 없어요. 이런 건. 이 바닥은 없어. 저거는 그냥 서비스야. 지 좋아서 떠드는갑다. 이렇게. 아니 그런 문화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기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대학로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친다고 내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타 이렇게 박스 케이스를 깔아 놓고 여기서 기타를 거리에서 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돈을 좀씩 주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그걸 돈을 안 줬다고 전혀. 왜?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왜 그걸 돈을 줬냐면 걔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정신이 풍요로워졌어. 기분 좋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 개념이 있는 거야. 우리는 동량 개념이야. 지금도. 아니 그게 있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렇게 하실 때 법문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후원이 들어와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런 판은 없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법문 잘해서 큰 스님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깨달은 척을 해서 큰 스님 되는 게 빨라. 그거는 그냥 논리도 필요 없어. 깨달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왜? 초논리야. 이러면 돼. 그리고 그건 검증이 불가능해. 우리는 다 성적증명서 띄어서 넣어야 되고 졸업증명서 띄어야 돼. 다 검증이야. 뭘 하든 다 검증이야.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쪽 판에서는 그게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틱나타이나 달라이라마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방식 쓰면 저 굶는다. 저 굶는다. 우리는 철저한 회비제여야 된다. 회비를 얼마를 책정해놔야지, 이거 자율로 해놓으면, 아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연등을 자율로 해놓으면 돈이 거쳐. 교육을 자율로 해놓잖아? 안 거쳐. 아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 관점하고도 대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하고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육체의 건강을 더럽게 따집니다. 그게 동아시아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딱. 예, 이런 문화. 그래서 육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육체를 보존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선이요. 신선이요.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갑니다.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가. 단지 진료를 약간 바꿔서 가. 연정화기, 연교하신, 연신환어, 연어합도 뭐 이래가지고 그걸 기화시켜가. 이렇게. 하지만 기는 물질과 정신을 다 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어라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애매어가 2개가 있는데 그게 마음하고 기라는 단어예요. 사기치기 참 좋은 단어다.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그냥 이리 말해도 되고 저리 말해도 되고 물질도 통하고 정신도 통하고 뭔 이런 너무 단어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지 같은 단어예요. 거지 같은 단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하고 정신을 붙여놓으니까 육체주의가 돼요. 육체주의. 그러니까 보약이 서구에는 없습니다. 보약이라는 개념이. 보약은 한약에만 있어요. 한약에만 있어요. 저 가롱의 포박자, 가롱 실천의 포박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약, 중약, 하약이 나와. 약에는 3종류가 있대. 상중하. 하약이 치료약이요. 우리가 양약이라고 하는 게, 양약은 다 치료약이에요. 그리고 치료약 말고, 얘네 보약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식품이 식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양 드시고 한 주먹씩 이렇게 막, 뭐 이상한 거 막, 물을 먹어도 잘 안 넘어가네. 건강보조식품. 중약이 보약이에요. 이 개념은 없어요. 이쪽에는. 양약계는 보약 개념이 없어요. 상약이 뭔지 아세요? 신선되는 약이에요. 이걸 금단이라고 해요. 금단. 그래서 최고의 약들은 다 저 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금단은 이제 신선되는 약인데 실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지. 조금 이렇게 뺏겨 먹는 거지. 그래서 우황청심환이든 뭐든 최고로 좋은 약들은 다 밖에 금으로 싸. 금으로 싼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육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 화두예요. 육체를 보존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를 파괴해서 영혼이라는 것이 순수한 정신 상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말로 그것이 깨달음. 그것이 진리하고 조화하는 거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두 문화권이. 관점이 달라요. 고행주의자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장에 갇힌 새하고 같다. 세장이 육체예요. 새가 영혼.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세장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주의자들의 논리예요.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내 몸에 의해서 정신력이 지배당하는 상황을 없애버리겠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몸 피곤하면 뭐 정신이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육체를 조목받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능한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진다요. 이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이게 서양 철학에서 나온다고. 서양 철학에서도
저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대. 그게 영구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에서 나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란 거는 이렇게 놀면 굴러요. 맞죠? 이 구른다는 성질은 동그란 것으로부터, 이 진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육체하고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독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만 나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경험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동그랗게 깎으면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거지 이 밖으로 도출될 수는 없어. 이건 육체하고 영혼을 붙여놓은 사고예요. 지금도 두 가지 사고를 하는 거고 지구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고를 해요. 이 사고를 해요.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만 이 사고를 해요. 동아시아 사람만 저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맞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두 가지 사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게 빠져나가서 또 다른 데로 이건 마치 옷 같은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옷을 내가 다 입고 벗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옷을 입으면 그건 윤회. 그래서 인도 장례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울어요. 왜? 이미 알맹이는 빠져나간 거잖아. 쓰다 버린 옷을 태우는 거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옷을 태우면 돌아가셨을 때 옷을 태울 때 막 울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를 묻을 때는 울지. 그건 가능해도 옷 태우면서 우는 거는 눈에 연기가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꼭 뭘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주류는 이거예요. 이거. 기부문화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이쪽으로 좀씩 많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기부문화가 거의 없어요. 원래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 육체의 또 다른 뭐랄까 분점이 내 자식이 있거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뭘 기부를 해. 아무리 많아도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게 동아시아 전통.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뭐가 있냐면 재산이 많으면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는 뭐 기부를 하겠다는 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살았을 때 벌써 발표를 한다니까.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한 1조만 주면 되지. 애들이 그래도 다 못 쓰는데. 그걸 10조씩 준다고 뭐 차이가 있어? 동아시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아시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내 자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이런 사고들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가만히 따져보면 연식에 따라서 달라요. 연식에 따라서. 자식에게 그래도 뭐라도 해줘야겠다. 그건 좀 이제 많이 이제 사근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분들은 자식이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춰줘야겠다. 걔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방법을,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관점을 잘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더 젊은 사람은 자식은 됐고 나만 일단 행복하게 되겠다. 그래서 자식도 안 나, 씨. 피곤한데. 자식 있어봐야 거기 정신 뺏기고 시간 뺏기고 못 물어주고. 여자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는 내 육체의 일부가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육체로부터 자식으로서 어떤 또 다른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네 팔은 네가 흔든다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자식이고, 지금 아주 젊은 애들은, 지금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사는 애들은 또 다르겠지만, 지금 아주 젊은 애들은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식에게 집 한 칸이라도 해줘야 되고 집이 하나도 못 해주면 내가 참 부모로서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하던 건 여러분 세대. 있는 돈 그래도 막 빚내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만들어주면서도 내가 집 하나라도 못 사주는 게 참 부모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내는 건 여러분 세대. 예. 여러분 손자 정도 되면 그냥 대학 졸업하면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처럼 그냥 네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느껴지죠. 이게 흐름이 느껴지죠. 변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느껴지죠. 예. 그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할 정도의 힘이 없었고 우리는 지금 다 종속된 거. 이렇게 교육을 받는 방식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우리가 주거 이런 환경들 다 옛날 우리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 사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교체기에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 차이.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정서하고는 약간 달라. 걔가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게 옳은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한테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나는 내 부모한테 저렇게 감히 못했는데 쟤는 왜 그러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간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말할 계제 정도도 아니야 사실. 그게 정서적인 문제예요. 저걸 걔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면 나도 그걸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좋은데 그게 정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합리성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합리성만 가지고 있으면 굳이 내 자식일 필요가 없다니까. 일 잘하는 놈한테 맡겨야지. 그런데 내 회사, 내 사업체고 내 가게면 좀 모질러도 내 자식. 식당을 하나 차려도 카운터는 내 자식이거나 친척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뭐 우리만 그런가? 재벌들도 다 그렇잖아. 회장은 내 자식.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족벌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육체를 저급하게 보는 문화예요. 육체를 저급하게 보는 문화. 그래서 이 고행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당시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 상당히 특히 이제 귀족이라든가 물질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 편하게 컸으니까.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뀔 때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너무 풍족하니까 저쪽에서 뭔가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도 이쪽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쪽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아시아의 물질주의였다면, 이런 식의 물질주의였다면, 부처님은 출가 안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출가가 안 돼요. 동아시아 전통에서 출가가 안 돼요. 근데 인도는 귀족들 출가만 많이 합니다. 왕자들도 출가 많이 하고, 뭐, 불교만 출가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종교 전통에도 많습니다. 왜? 육체에 해당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말고 더 영구적인 어떤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사니까, 그 필연성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필연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돌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우리도 꼴배로 갔다가 뭐 이렇게 풀에 좀 비었어.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풀독 올랐다. 요즘으로 치면 빨간 약 한번 바르면 나을 건데 그게 이제 소독약이 없어서 썩어 들어가고 막 곰고 거기에다가 또 그래서 싹 썩고 잘라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골마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유
뭐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보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감기 걸렸다가 영양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 결핵으로 넘어가고, 안 그러면 뭐 이러면 또 이렇게 하고 죽고, 이상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핵으로. 뭐.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은 거의 뭐 보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결핵실이라고 하는 걸 뭐 이렇게 하고, 결핵 퇴치 운동본부 뭐 이런 거 했었고,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돌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 문화력이 좋아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제한적인 거고,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거 외에는. 근데 우리 주변 돌발은 거의 없어진 거죠. 근데 인도는요, 풀베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따끔, 어이 이거 뭐야? 이랬더니 구멍 2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 그러면 끝이요. 그러면 인생 끝이에요. 코브라한테 물리면,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 코브라한테 물리면 지금도 끝이에요. 왜? 병원까지 뛰가는 사이에 죽어. 병원이 있어도. 그리고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르면 되는데. 지가 짓고 못 자른다. 지가 짓고 진짜 맨정신으로 못 자른다. 독이 퍼져서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살을 도려내고 뭐 피를 뽑고 잘라내고 짤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발목에 물렸어. 칼로, 낫으로 살을 조지면 살 수 있어. 피가 올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 같아? 이치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건 사실 이치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게 합리적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어떻게 할 거야? 못해. 옛날에 72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72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영화, 실화예요, 실화.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어디 이렇게 좀, 산악훈련,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하다가, 까불락거리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팔이 바위 사이에 꼈는데, 이걸 뺄 수가 없어. 그런데 그쪽에는 사람이 오는 지역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뺄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지팔을 지가 자르고 나온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봐도, 야, 저걸 자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저거는, 야, 나 같으면 저건 불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 영화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아침에 맥가이버카를 갖고 나왔는데 하필 중국제를 갖고 나와가지고 자기 팔을 자기가 자르는데 안 잘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치 생각하는 게 나온다고 영화에. 아이씨 그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힘줄이 안 잘려. 한 번에라도 자르면 이게 욱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사람이. 근데 이거는 어렵거든 사실. 하필 중국제를 갖고 왔대. 씨아이 씨.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잖아. 아, 맥가이버카는 수 있을 것.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 스승들에게 배우고 또 고행을 하시고 이때 죽상의 고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 양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경전에 나오냐면 아마 내 이전이나 내 이후에 나만큼 쇠가 빠지게 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게 아닌갑다.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답이.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가 아니고 이 산이 아닌갑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고행을 많이 해서 이 후유증이 남아요. 뒤에도 후유증이 남아요. 뭐 아실 거예요. 이게 몸도 너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면 후유증이 남거든요. 인간 감정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심한 말들이 오가면 이게 아며도 후유증이 남아요. 부부도, 가족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행을 딱 하시고 이게 아닌갑다.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저렇게
저도 약간 저런 쪽에서 과감한데 저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아니면 때려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은 뒤에 용기 있는 사람은 때려치고, 용기 없는 사람은 누구 말 맞다나 누가 나간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 줬대. 그러니까 지는 다 대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빨리 하니까. 보통 한 몇 개월 전에라도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른 게 결정됐을, 갈아탈 수 있는 게 결정됐을 때 이걸 때려친다. 그리고 조금 용기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보였을 때 때려친다. 그죠? 부처님은요, 안 맞으면 그냥 때려치고 시작합니다. 저게 이제 저런 식의 성격을 가진 양반들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런데 저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런 식 성격이 99% 돕니다.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도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가 나온 거죠. 그거 아세요? 부모가 나이 차이가 겁나 나면, 뭐, 한 20년, 30년씩 나이 차이가 나면, 애들이 그 2세가 나왔을 때, 이제 여자가 20, 30년이 높으면 임신이 안 되지만, 남자가 높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됐을 때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남자 몸도 이게 활발할 때가 아무래도 낫지. 이게 작은 데서 오는 게 좀 그렇지. 아무리 여자가 젊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가끔 대단한 놈이 나온대. 아주 잘 나가는 놈이. 하이클래스가 나온대. 그렇게 된 사람이 공자. 공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60대 넘은 사람이고 어머니는 열 몇 살이에요. 안징제라고. 씨바지로 들어갔어. 씨바지로. 씨바지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런 비극이 공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잖아.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모든 관공서에 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어. 홍길동.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다 싶으면 뒷수를 안 보고 때려쳐.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전혀 새로운 판들을 만들어내. 왕자 때려칠 때도 그렇게 때려친 거예요. 내가 가서 출가를 해서 뭔가가 확실히 될 거야가 아니고, 일단 이건 아닌가 봐. 굉장히 과단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내가 왜 공부를 잘 안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잎이었구나. 잎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96쪽 보면 고행의 포기. 고행의 포기. 그래서 고행을 때려칩니다. 이어른 6년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때려쳐요. 때려쳐요. 근데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잡았는데 실패했잖아요. 전에 그 기억나세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해요. 그 당시 석가족 귀족, 당신이 왕이니까 석가족 귀족들, 귀족 자제들 중에서 똘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강제 출가를 시킵니다. 5명을. 그래서 내 아들을 보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진짜 어떤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뜻에 어긋나서 나갔어. 하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는 않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5명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된다고. 요 출가하고 나서 그 5사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비구가 돼요. 오비구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석가족.
그래서 이 6명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 부처님하고 같이 6명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6년 동안 마지막으로 최고 고행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때려쳤어. 그 때려치는 신호가 뭐냐면 니련선화라고 하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시원하고 이 인도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면 시원하고 이렇게 좀 상쾌하잖아요. 이런 걸 쾌락이라고 봐요. 그건 고행의 반대라고 봅니다. 고행의 반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행 중에서 그 당시에 알아주는 고행이 밥 굶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밥을 굶어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세모이만큼 먹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팔을 쓰다듬으면 털이 싹 빠져나가고 이런 대목을 쓴다고. 이 영행실조죠. 영행실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행실조로 이게 털이 싹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사람이 핑 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당신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만지면 등이 만져지고 등을 만지면 배가 만져진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북 분단 대치 국면을 오래 겪으면서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비축해 놓잖아.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처럼 이렇게 많이 그래서 부처님 너무 골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저 페샤와르의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 보면 이렇게 고른 그 고행상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지련선화라는 강에 들어가서 탁 목욕을 해요. 근데 그때도 부처님이 그때 되게 재밌는 게 물이 한 무릎 정도 왔다는 거예요. 강인데 옆에서 이제 목욕을 하지 뭐 강 중심에 가서 목욕하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빨래터지 빨래터 빨래터 같은데 예. 그런 데서 목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무릎 있는 데서 이렇게 몸을 씻다가 이 양반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해요. 왜? 힘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핑핑 도니까. 그런데 그때 이 양반이 진짜, 운이 좋아서 산다고. 그러니까 안 죽을락 하니까 이제 사람이 발버둥을 쳤겠지. 막 물에 떠내려가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양치질을 할 때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씹어요. 끝에를 씹어. 옛날에 씹는다고, 나무를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닦거든? 안 그러면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문대거나.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잘 닦아야. 그게 버드나무가 유연해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안 씹혀. 버드나무는 이게, 그러니까 보면 나무 자체도 이렇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씹으면 이렇게 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양자를 써서 양치질. 양치질. 아, 또 좋은 거 하나 배웠네.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는 물 뿌리고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물로 뿌려서 이렇게 정화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버드나무가지를 써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병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게 있는 게 버드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버드나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침엽수를 씁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 잎이 바늘같이 생긴 걸 침엽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이 거기에는 달라붙지를 못한대, 찔리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리고 금줄 같은 거 칠 때, 뭐 장독에다가도 금줄 치고 이런 거 할 때 전부 침엽수. 그거는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지금은 별게 없지만 옛날엔 장독 같은데, 장독이 쉬면, 장이 쉬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발효 음식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겨울에는 채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할 수 있는 무언가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저장 음식이잖아요. 발효 음식. 그렇게 되는 거죠. 인도는 당연히 그런 건 없고. 이유가 뭐죠? 인도는 기후가 따뜻하니까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뭘 굳이 그걸 발효시키고 뭐 저장을 하고 별 짓을 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욕을 딱 하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는 부처님을 보필하려고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신들도 다 수행자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눈이 동그래진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걸 보고. 왜? 저건 고행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저 양반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도 스승과 제자 문화 이런 거에서 배울 거 없으면 끝내버린다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오비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변절했다. 저 사람은 왕자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행자로서도 가치가 끝났다. 저 사람을 우리가 따라다닌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수행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결별을 선언하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개인주의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 무섭다니까. 우리는 한 번 이렇게 딱 관계가 구정되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양반집에서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양반집이 몰락해도 그 종이 마지막으로 아씨를 보필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격동기를 겪으면서 뭐 한일합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이게 뭐 다 상세가 끝난 상황에서 아씨는 자존심만 남았어. 돈은 땡푼이고. 그때 그 머슴에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미 다 이제 머슴 관계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굳이 저 아씨를 보필할 일이 뭐가 있냐? 너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아니다. 내가 아씨를 모셔야 된다. 좋은 근성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충성 관계 뭐 이러면 끝까지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이명박 대통령 때나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뭐 장세동 씨 같은 경우, 그죠? 내가 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봤다니까, 거꾸로. 그래도 쟤는 의리는 있다. 아니,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자기 어떻게 보면 일본식으로 말하면 죽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는 있다. 지금보다는 나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문화가 바뀐 거는 맞지. 지금은 서로 이제 발뺌하고 있는 거고 서로 발뺌하고 다 저 대통령이 했대요. 시겨서 했어요. 지금 다 그거잖아. 저 시기니까 그러면 시기는데 너 같으면 안 할래? 지금 다 그렇게 빠지는 거고. 최대한 자기 거는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게 뭐 나쁜 거냐 저게 좋은 거냐를 떠나서 문화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걸.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예전부터 이랬었어요. 아니면 그냥 끝이요. 선생이고 뭐 필요 없어. 다 끝이야. 끝. 그래서 부처님이 혼자 남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고 깨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결과론 쪽에서 보니까 저건 깨달을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결과론에서 보는 거고 이게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견지명. 근데 그거 말고 후견지명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사람이 저건 저렇게 나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거고 그때 부처님 입장에서 당면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깜깜한 겁니다. 왕자 때려치고 나왔지. 나름 수행한다고 다 해봤지. 다 때려치고 나왔는데 되는 거 한 개도 없지. 몸 망가졌지. 그나마 몇 사람이 있던 사람까지 다 떠났지. 야 이거 어떡한다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부처님 전체 인생에서 안 하던 행동이 나옵니다. 안 하던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이 목욕하고 나서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너무 빼짝 고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귀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수자타라고 하는 목장주 딸이 있어. 걔가 새벽에 우유죽을 써가지고 선앙당 쉽게 말해서 나무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성드리러 온 거야. 근데 하필 그게 걔가 치성드리는 나무 밑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대. 그 재밌어.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진짜 웃긴다고 이게 사건이. 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는 목장주 딸은 왜 그걸 치성드리러 왔냐면 풀이 잘 자라서 이제 자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왔더니 우유죽을 써가지고 왔더니 나무신이 나와 있더래. 걔는 착각하는 거야. 이게 사람 같지 않은 너무 빼짝 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거기다 우유죽을 드리고 자기는 이제 기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걸 이제 드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서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음식을 드시면서 사람이 체력을 어느 정도 이상 회복해요.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 뭐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번만 죽자고 한번 해보겠다.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죽는다. 그때 부처님이 이상 행동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 바루가 이제 밥그릇이에요. 그 수자타가 줬어요. 우유 죽만 줄 수는 없잖아. 죽만 뜨거운데 어떻게 주겠어? 그릇까지 같이 주는 거지. 그게 나무 그릇이었는가 봐.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준 거를 가지고 계속 당신이 썼는데 그 니련서나 아까 그 목욕했다는 그 강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고 그 바루를 물 위에 띄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밥은 나는 안 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난 끝났다. 딱 띄우면서 이게 신기하다고.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다.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 양반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궁지까지 몰렸다는 거라 이게 스토리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때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평생에 안 나와. 부처님 생애에서 평생에 안 나와. 근데 이때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루를 위에다가 밥그릇을 물 위에다가 딱 띄웠는데 나무 그릇이니까 이게 뜨잖아요. 뜨는데 이게 물살을 거슬러 오라는 것처럼 보이더래. 그런 사소한 걸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 기분 좋아졌어. 뭐 되는가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구해서 그게 이제 좋은,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뭔 의미하는 거냐면 약간 잎이 무성한 더우니까. 그래서 그 나무 쪽으로 가서 앉아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바닥에 좀 풀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옆을 딱 보니까 꼴배로 오는 목동이 이렇게 풀을 베더래. 그래서 그 풀을 나에게 좀 한두 단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거는 뭐 수행자한테 그 정도야. 뭐 꼴 베는 게 그 옛날에는 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방 베는데 뭐. 그러니까 그럼 제가 몇 단 해가지고 거기 깔아드릴게요.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풀 이름이 뭐요? 그게 쿠샤라는 풀이에요. 쿠샤라는 풀. 쿠샤인데 번역하면 길상초예요. 그거 보고 좋아했대. 그 얘기를 듣고. 길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었던 상황을 대변해 주는 얘기예요. 너무 심리적으로. 참 이게 진기한 이야기라고 해요. 진기한 이야기. 왜냐면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데 바늘 찔러도 틈 하나 없을 정도로 이 양반이 살거든요. 이때만 이런 행동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풀 위에 앉아가지고 풀 위에 앉아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죽겠다. 모든 걸 이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그렇게 하고 동쪽을 보고 이 양반이 마지막 명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깨달아. 새벽에 깨달아. 새벽에 계명성. 계명성이라고 아세요? 샛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샛별. 금성. 태백 금성. 금성이 궤도 20률이 크기 때문에 해질 때하고
해 뜰 때 보여요. 샛별은 장애인도 찾을 수 있어. 해질녘에 저거 뭐 이렇게 빛나? 샛별이요. 그게 금성이야. 금성 몰라? 금성 모르면 LG? LG가 금성인 걸 알면 또 오래된 사람이야. 요즘 애들은 LG 금성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때 깨달음을 얻고 그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명상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중도. 이 세상에 중도라는 건 뭐냐면 시의적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몸이 있는 줄 모르면 건강한 거래. 어딘가 내 몸이 있다는 게 의식이 되면 불편한 거래.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 몸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는 뭐예요? 시의적절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어려워요? 저거는 정해진 가치는 아니에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지금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명절에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려. 아니, 어떤 분은 이제 받는 분도 있고, 받는 분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받는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드릴 때가 좋은 거요! 그죠? 그리고 더 어리면 드릴 일도 없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뀌는 거죠. 자, 봐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력이 떨어지고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는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고, 내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안 그러면 뭐 시집 결혼 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금씩 용돈을 드리는 거고, 그 용돈 비율은 내 경제력에 의해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애들이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나도 이제 받는 상황이 되는 거, 거꾸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여기에 적절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때? 딱 규정해 놓은 게 있어? 뭐 결혼하면 얼마를 줘야 되고,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에게 꼭 용돈을 줘야 돼. 건건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하면 서로 만족한대. 거기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5 정도의 알파를 해주면, 5% 정도의 알파를 해주면 상대는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이 이렇게 돈을 주면, 아이고 이게 뭐 이런 걸 갖고 오냐라고 하지만 책정가가 있어. 책정가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고사님은 너무 반응을 잘 하시는데. 다 있어. 얘는 이 정도는 줬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왔어. 그러면 그것도 자식마다 달라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쟤는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 이 균일로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쟤는 한 30 줬을 거야. 그런데 제가 20을 넣었어. 그러면 아이씨 이게 물론 사양은 처음에 해. 그런데 가고 나면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 근데 20이야? 이게 나를 뭐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30을 생각했는데 50이 들어있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이 주면 당연히 좋겠지. 그러면 많이 주면 자기가 못 버텨요. 자기가 못 버틴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도 다 있는 돈에서 쪼개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성 플러스 5% 정도를 딱 맞추는 게 좋아요. 이걸 못 맞추면 여기서 조금,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놈들이 누구냐면 돈 쓰고 욕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번에 한턱 쏴야 될 상황이야. 근데 그걸 조금 아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머리를 굴려. 자, 내가 한턱 쏠게. 자, 나는 짜장면. 이런 놈들. 먹이고 욕먹어. 먹이고 욕먹어. 아,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느냐, 조금 덜 하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아예 안 사고 욕먹는 것만 또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욕먹을 거면.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후하게 해주면, 아주 넉넉하게 해주면 제일 좋지요. 근데 그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이 적절성을 계속 보는 거. 이런 게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를 현실에서 알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면적으로 저 중도의 적절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번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잡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계속 항상한 존재냐?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마치 무엇과 같다? 주식과 같다. 주식은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아는 사람은 중도를 타고 간대. 그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간대.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파도 타기 하면 그 파도가 계속 유사이래로 달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없으면 파도가 없습니다. 달이 땡겼다 밀었다 하기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이래로 탄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존재하지 않아. 왜? 그 인력 관계는 계속 좀씩 바뀌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널판지 하나를 갖고 올라가.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 파도의 흐름을 순간순간에 계속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을 조절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빠지고 계속 타면서 재밌게 사는 거야. 파도는 그 사람에게는 위험 요소가 아니고 즐거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에 맞춘 사람. 그런데 그걸 못 읽고 충돌하는 사람은 꼬르륵이요. 그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막 집채만한 파도가 나오는데 막 이렇게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쫙 빠졌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쫙 가르면서 나오고 또 빠졌는지 알았는데 쫙 하면서 이런 놈들이 있거든. 진짜 잘 타는 놈들. 그러니까 해외 토픽에 나오겠지. 보통 놈들은 그런 뭐 게임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중도예요. 그런 게 중도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고, 유연성이 없으면 죽음인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게 붓다가 아니고 번뇌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겐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파도는 이 사람에게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붓다 방식인 거예요. 명상은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인 이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부처님이 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명상 상태에 들었을 때는 번뇌를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이나 잡념을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 명상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깨어나야 되고 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 뭐 거슬릴 수밖에 없잖아. 세상에 거슬리지 않는 일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되풀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번뇌와 충돌하지 않게. 그래서 번뇌를 저기 승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맞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 없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원래 원어로 보면 눈 뜬 사람이에요. 눈 뜬 사람. 제가 모모절에 있을 때 절이 주거 환경이 썩 좋지 않아요. 이게 주거 환경이. 여기서도 제가 지금 저 판넬에서 살고 있거든. 가건물 판넬에서 화장실도 없고 단체 화장실이고. 그래도 월정사보단 낫다. 아이고 월정사는 저녁에 물 먹으면 안 돼. 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 너무 추워서. 아니 월정사가 전방정도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새벽에 자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잖아요?
잠 끝난다.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 화장실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주섬주섬 옷 입어야 되고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보통 일이 아니오. 진기해. 그래서 절이 주거 환경이 안 좋은데 잡히기만 해봐라. 이 생각을 했다고. 죽었어 이제. 근데 그게 상황을 알고 보면 이게 전날에 여기서 뭔가를 했었고 그 다음날도 써야 되니까 걷기 귀찮으니까 놔두고 간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놔두고 간 거야. 보통 때는 다 걷거든요. 놔두고 간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화장실을 가는데 안전한 게 아니고 불만 켜지면 화장실의 루트는 언제나 안전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눈이 떠지면 번뇌는 나에게 장애가 안 된다니까. 그 얘기가 불교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한밤에 어두우니까 그게 문제가 벌어진 거지 낮이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게 상이 깔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 상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고 이걸 치우면서 가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이 길로다가 쭈쭈쭈 가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자, 책에 한번 봐보세요. 98페이지 저게 수자타 우유죽 97부터 나오는 게 목욕 마치고 우연을 가장한 위대한 공양 이렇게 해서 그 우유죽 98쪽에 있는 게 저게 수자타 탑이에요. 수자타라고 하는 그 우유죽을 올렸던 그 양반을 기념한 탑이에요. 지금 허물어져서 그래요. 98쪽에 사진 나오죠? 98쪽에. 네. 그 다음 99쪽에 마지막 이제 최후의 명상. 그리고 101쪽에 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계,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을 얻은 자리가 103쪽 왼쪽에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109쪽) 한번 보세요. 저희 깨달음을 기념해서 만든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그래요. 큰 깨달음의 탑. 큰 깨달음의 탑. 그 탑들 사진이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120쪽 한번 보실래요? 그 탑 옆에 그 나무 있죠? 120쪽 보시면 큰 탑 옆에 나무 있죠? 그 나무가 보리수예요. 그게 원래 이름은 피팔라수인데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해서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에서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이 나무는 이제 그 원보리수의 한 증손자 정도 되는 나무. 나무니까 그걸 받아서 죽으면 또 심고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철학적 과제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그 나무 가지에서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면 그건 같은 나무인가 다른 나무인가? 우리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저기 지금 법주사 들어가는데 정의품송이 있어요. 그 정의품송이 지금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애가 반 틈 이상 죽었죠. 그 영양제 꽂아놔도 뭐 결국은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걸 대체시키겠다고 옆에다 비슷하게 키우고 있죠.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죽어서 만약에 정의품송은 죽었고 원파는 죽었고 그걸 갖다가 심었을 때 같은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다른 나무예요? 같은 나무예요? 아니, 자, 내가 부모고 내 자식이 있어. 이건 다른 거지. 근데 개나리야. 개나리를 꺾어지 해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쭈쭈쭈쭈쭈 나가서 크거든요. 이 두 개는 다른 나무예요, 같은 나무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좀 알딸딸해요? 좀 알딸딸해요? 지금 이 나무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한 증손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왜냐면 2,500년씩 나무도 그렇게 사는 종 별로 없어요. 물론 5,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저기 월정사 저 위에 중대 보궁 있는 데 쪽에 중대에 가면 죽은 단풍나무가 유명한 게 있어요. 저번에 제가 월정사 답사 갔을 때 그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 나무 죽은 나무 봐서 뭐 하느냐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나무가 아주 유명한 나무거든요. 그게 하남 스님이 봉은사에서 조시를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번잡하게 사는 것은 안 맞다. 내가 삼춘 가절의 말 잘하는 앵무새보다는 나는 학같이 수행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 상원사로 들어가셔가지고 27년 동안 동고불출하면서 수행을 해요. 그때는 다 한참 걸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20리 가까이 걸어 들어와야 될 거예요. 20리가 아니라 한 20km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20km를.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꽂아놓은 게 살았대. 그게 그 단풍나무야. 근데 죽었어요. 왜? 단풍나무는 원래 수명이 한 100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정암사에 가면 자장 스님이 뭐 이렇게 지팡이로 왔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부석사에 가면 의상 스님이 지팡이로 집었다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거기 기록을 쓸 때 이렇게 썼다고. 그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스님들은 은행나무 같은 걸 지팡이로 짚어야 된다. 단풍나무 짚는 바람에 너무 빨리 죽었어. 은행나무 했으면 지금도 살았다니까. 그래서 큰 스님 지팡이는 나무의 수종을 파악해서 써라. 주목. 안 그러면 은행나무 이런 품종을 써야 돼. 단풍나무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런 증손자 정도 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깨달은 게 뭐냐, 조금만 앞으로 가서 몇 장만 이렇게 볼게요. 중도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백 66이라고요? 예? 116? 네, 116 중도 117. 거기 117 쪽에 보면 시중, 적중, 득중 중간에 한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시중하면 상황에 적절하게 다 맞추면 그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적중하고 적중한다는 건 정가운데 맞춘다고요. 네, 적중한다고. 전곡을 찌른다 이런 표현 아세요? 전곡을 찌른다. 그 전곡이 뭔지 아세요? 관역에서 이게 옛날에는 이걸 관역을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가죽혁자를 써서 관혁이거든. 혁. 그리고 이 가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띄워놓고 화살을 쐈다고. 그래서 화살이 중간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한다. 가죽을 관통한다 해서 관혁이에요. 관혁. 그리고 이 가죽에서 요 맨 안쪽에 10점 라인 있잖아요. 우리 그 양궁 보면 렌즈 딱 깨지고 이렇게. 그게 전곡이에요. 그걸 전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을 딱.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추는 게 적중. 시중하면 적중하고 적중하면 중을 얻어. 득중. 그러면 몸이 정신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공자가 70에 뭐가 나오냐면 종심소욕이 부르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천명, 이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처음 들어봐? 각 나이대마다 하잖아요. 40 불옥, 50 지천명, 60에 이순. 지천명이라는 거, 내가 하늘에 이런 거를 좀 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치 돌아가는 거를 좀 알았다. 그 다음에 불옥, 미혹하지 않는다. 이제 귀가 40의 불옥,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게 막 40이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40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불옥, 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혹하지 않는. 그러니까 얘기 듣고 뭐 이런데 팔랑기 아니다. 좀 사람이 진중하다. 뭐 70에도 부러가 안 되는 사람 지천이요. 옆에서 얘기하면 아 그래요. 많다고. 뭐 다 또 막 그런 거지. 막 뭐가 좋다더라고. 이 식품 하나만 먹으면 뭐가 된대. 그러면 아 그래 나 또 먹고 그런 종류만 한 10개 해가지고 밥 한 번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먹고 또 물 먹고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밥이나 약이나 양이 비슷해요. 이렇게 후식이 겁나 많아.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 이건 약이 아니고요 뭔 식품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어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한대요. 지금 먹는 게 고생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천명, 이순이라고 하는 게 귀가 60의 이순. 그래서 이제 뭘 들어도 이렇게 잘 흘려보낸다는 거죠. 혹자는 가는 기가 먹어서 그렇다. 잘 안 듣기니까. 그리고 70의 종심소유기 부르고라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해도 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이 있잖아. 이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잖아. 하지만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법은 있지만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있지만 번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것이 득중의 단계예요. 득중의 단계. 중을 얻은 거죠. 중을 얻은 거지. 그러면 언제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종심소유기 부류가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해도,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택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타보면, 저는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타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월정사나 이런 데 갈 때 새벽에 가니까, 새벽에는 차가 없어요. 도시에 차가 없잖아요. 새벽에 출발해도 우리 첫 차 타고 월정사 들어가서 회의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면 이제 그냥 차 없으니까 신호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그런 분들이 줄죠. 그래서 새벽에 차 한 대도 없는데도 그냥 빨간불이니까 서 있어. 근데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때 그냥 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냥 서 있는갑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로다가 다 정착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서로 편한 거고 서로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서의식 생겼을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실 88 올림픽을 계기로 그런 질서의식이 확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개뿔도 없었어요. 버스 쓰면 서로 뛰어가서 타기 바쁘고, 진짜 아귀 다툼이랑, 게다가 또 버스 운전기사는 또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그 앞에다가 샥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타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지 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런데 질서라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걸 아니까 줄을 서고 잘 지키고 있잖아. 지금 중국 가보면 우리 옛날 80년대 그런 비슷해요. 막 앞뒤 댕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갑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서로 줄 서고 서로 편하다는 게 딱 공감이 형성되면, 그러면 어길 수 있는 조건에서도 굳이 안 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해도, 그러니까 이때는 가고 싶은데 사람 눈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이때는 그냥 뭐 빨간불이니까 안 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때 사람 안 보니까 이거 스파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번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논어에 보면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친 뒤에 해야 되고, 그 가르치는 거는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된대요.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된대. 근데 우리나라 과속단속은 부끄러움을 아는 게 아니고 짜증을 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만들어. 그거는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게. 마치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중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이란 건 무엇이냐? 내 몸이 존재하는지 모르면 건강이다.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면 잘 사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가면 번뇌는 존재하지만 장애는 없대.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시간 됐으니까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